자, 교재에 보세요. 92쪽 보세요. 92쪽에. 자, 92쪽에 보시면 부동산 공법의 총설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부동산 공법. 첫째, 부동산 공법이란. 그래서 이 과목의 무슨 뜻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자, 부동산 공법이란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의 부동산인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거기에 따르는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법으로서 행정법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토지 건축물에 관한이란 말이죠. 이게 부동산 공법의 목적입니다. 목적. 이 토지 건축물에 관한 것이 목적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공법의 주체예요. 주체. 국가 자체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라는 것은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 뜻이에요. 공공복리 달성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이다라는 말은 부동산이란 말과 공법이란 말이 합성어입니다. 합성. 예. 부동산 공법이란 말이 합성어인데, 부동산이다라는 말은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각종 정착물, 이런 것을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공법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법부터 아셔야 돼요. 법이란 말은 참 많이 쓰죠. 법을 지켜라, 법에 따라라. 법을 뭐라 합니까? 법을. 막상 물어보면 쉽게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일단 사회적 약속이다. 어떤 약속이냐? 우리 인간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사회에서는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사회적 약속 이렇게 합니다. 이 사회적 약속을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법을 안 지키면 결국은 혼란이 일어나죠. 질서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란 이 사회적 약속은 이 혼란 방지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지키게끔 만들어야 돼요.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뭐라 부른다?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강제력이라는 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죠. 이게 강제력입니다. 처벌과 책임과 같은 강제력이 따르는 사회적 약속을 뭐라 부른다?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고 질서 유지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하면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 약속을 말합니다. 도덕은 뭡니까, 여러분? 도덕.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이겠지. 그래서 도덕을 위반하면은 처벌됩니까? 책임 물어요. 뭐만 듣습니까? 욕마 얻어먹죠. 자, 그래서 도덕은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제를 가지고 있는 사회적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이라는 것을 주체로 나누어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사법과 공법으로 나눕니다. 사법이다 하는 것은
자, 법의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 대 개인 간에 자, 대등한 또는 상호 간에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뭐라 부르느냐? 사법이다. 그 사법은 법의 주체가 누구다는 뜻이에요?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 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다른 법을 우리가 통칭해서 사법이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1차 과목에 민법 있죠? 민법이 대표적인 사법이에요. 자, 민법 보세요. 채권자, 채무자 간의 법률 관계, 저당권자, 설정사 간의 법률 관계, 임대인, 임차인 간의 법률 관계. 자, 그래서 민법 같은 이런 사법은 니네 관계예요. 니네 관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 관계를 다른 법을 우리가 사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인 민법을 위반하면은 처벌될까요? 여기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뭘 묻느냐? 책임을 물어요. 민법을 위반하면은 뭘 묻는다? 책임.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 손해배상 책임 이런 말들 들어봤죠? 민법을 위반하면은 자, 거기에 따르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공법은 주체가 달라집니다. 국가기관, 특히 부동산 공법에는 국가기관 중에서 행정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수직적인 법률 관계라는 것은 규제 관계라는 이야기죠.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각종 규제를 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은 위반하면은 뭐가 된다? 처벌이 됩니다. 처벌이. 민법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법은 위반하면 처벌이 됩니다. 공법의 주체는 자, 국가기관인 뭐다? 행정기관이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자, 민법과 공법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법 시간에 앉았을 때는 항상 니네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고, 자, 공법을 들을 때는 항상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인데 국민 간의 관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법을 들을 때는 세법은 사법입니까? 공법입니까? 여기 들어가죠. 공법. 세무기관, 세무사 아시죠? 세무기관이 자, 각종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이다? 세법, 공법이에요. 그 공시법은 그것도 공법입니다. 예. 법원에 등기관이 있죠.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이 등기 업무에 관해서 국민들에게 그 등기 업무를 올바르게 유도하기 위해서 규제관계를 정해놓은 법이 공시법이에요. 그럼 중개사법은 그것도 공법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중개 업무를 자, 적절하고 자, 사회적인 윤리에 맞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인 행정기관이 중개사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는 법이 무슨 법이다? 중개사법. 그래서 민법은 사법이지만 나머지 법 과목은 전부 다 뭐예요? 공법입니다. 자,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주체가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는 법을 우리가 공법이다 하는데, 그럼 부동산 공법은 뜻을 정리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자, 행정기관,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주체되어서 자,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 등이죠. 토지 등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각종 규제를 하는 법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공법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에서는 행정기관이 주체되어서 토지 등을 규제를 하는데, 자, 조금 더 풀어 설명은 토지 등에 대해서 뭘 규제를 하느냐, 그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이 토지 등의 이용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그 이용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용은 두 가지죠. 개발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존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겠다. 자,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자, 국민들이 토지 등을 이용을 하겠죠. 개발시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존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뜻 속에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첫째, 행정기관이 누군지를 아셔야 되고, 두 번째, 토지용을 규제를 한다는 것이 개발을 통해서 이용 규제하고 보존을 통해서 이용 규제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두 가지를 이 뜻에서 파악부터 해야 됩니다. 자, 먼저 행정기관. 공법의 주체가 행정기관인데 행정기관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공법에는 책을 읽다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란 말이 무수하게 많이 나옵니다. 놓을 때마다 이게 누군지를 몰라요,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만날 책을 읽었는데도 누군지를 모르고 읽는다. 자, 국가다 하게 되면은 누굴 지칭하느냐? 국가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국무총리도 있고 그 밑에 또 각 부의 장관도 있죠.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의 대표적인 장관이 교통부 장관, 뭐 또 해양 수산부 장관, 자, 여러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 장관까지를 줄여서 뭐라 표현합니까? 국가. 국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국가가 사업을 위해서 계획을 만들겠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계획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말 한마디에 그게 머리 확 돌아야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예. 자, 그리고 각부 장관들이 여러 장관들이 있는데 이런 장관들을 줄여서 뭐라 부르느냐? 중앙행정기관이라는 표현들이 책에 많이 나옵니다. 자, 중앙행정기관 하게 되면은 결국 장관을 지칭한다, 그렇게 이해하고 읽어야 되죠. 자,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둘로 나눕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해당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장이죠. 울산은 뭐랍니까? 광역시장이고, 자, 세종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는 도, 제주도를 뭐라 부릅니까? 특별자치도라 하죠. 이 5가지 행정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 표현하느냐? 시도지사를 장으로 이렇게 하죠.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걸 지칭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초지자체는 특별시 밑에는 구가 있습니다. 구청, 영등포, 종로구 뭐 들어봤죠? 자, 광역시 밑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구도 있고 군도 있어요. 자, 울산광역시에 남구, 중구, 자, 그 다음에 뭐 북구, 동구, 그 다음 하나 더 있죠. 울주군 있잖아요. 부산광역시에도 군이 하나 있죠. 기장군이 있죠. 대구에는 달성군이 있죠. 자, 이렇게 구군으로 기초지자체를 두고 있는 것이 광역시이고, 특별자치시는 아직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도 밑에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경상남도만 보시면은, 자,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어령군, 합천군, 함안군, 산청군, 뭐로 돼 있어요? 시군. 자, 이 시 밑에는 시는 둘로 나눕니다. 대도시.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 부르냐? 대도시라 합니다. 창원시나 김해시가 대표적인 해당되죠. 그 외에 50만이 안 될 때는 무슨 시다? 일반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 밑에는 행정시를 둡니다. 이 말은 제주도는 다른 도와 다르게 좀 특별히 도지사에게 많은 권한을 주놨습니다. 왜냐? 제주도는 도 자체가 국제 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지사에게 외국인 입출입 권한까지 다 주놨어요. 그래서 도지사가 우리가 시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제주도에 있는 시장을 도지사에 임명합니다. 그걸 행정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기초자치를 줄여서 시, 군, 부 이렇게 얘기하고, 자,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달리 뭐라 표현하느냐? 지방행정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전체 크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국민이 토지 이용을 개발 통해서 이용하도록, 그 다음에 보전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이다 보니까 양도 많고 내용도 복잡합니다. 자, 여기 대통령, 장관이 토지용을 규제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 있는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 이런 사람 규제할 수도 있고, 여기 구청장, 군수가 자 저기에 토지용을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하기 때문에 규제 내용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니까 어마어마하게 양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쉽게 생각합시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느냐? 네,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학원 주위를 봅시다. 이 학원 주위는 남구죠. 자, 여기는 상가 건물들이 있고 저 아파트가 있고 저렇게 건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이 돼 있죠.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규제를 했습니까? 요 남구 지역은 남구 부총장이 했겠지. 그걸 배운다 이 말이야, 공법 시간에. 그 울산시 전역에 자, 이런 삼산동이나 남구정이나 이런 데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해놨고, 저 산에는 개발이 안 돼 있죠. 건물이 못 들어갑니다. 보존하도록 규제대가 있습니다. 누가 했을까요? 울산광역시장이 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좀 더 벗어나서, 자,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자, 대구광역시 이런 식으로 거쳐서 고속도로를 쫙 설치해놨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발시켜놨죠. 누가 규제했을까요? 장관이 했겠지. 대한민국 전체에 크게 자, 여기는 개발하고 설악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 개발 못하도록 보존시켜야 되겠다. 규제를 누가 했겠어요? 대통령이 했겠지. 아시겠습니까? 그걸 배우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장관이 국토 전반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 개발시킬 거냐 보존시킬 거냐를 규제를 하는 것을 배우고,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한 가지 내용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어떻다? 많은 양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주체가 여럿이다 보니까 그 규제 내용도 다양하고, 자,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은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이런 행정기관이 토지용을 자, 개발시켜 이용할 건지 보존시켜서 이용할 건지를 규제를 하는 것을 배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에 거기에 이거 있죠. 이 부분에 프린터 넣어놨죠. 행정기관 조직이다 들어가 있고 이 내용 그대로 있죠. 예. 이거는 그냥 책 속에 끼워놓고 늘 봐야 됩니다. 그냥 한번 보고 버리라는 식으로 프린트를 내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계속 보세요. 예. 행정기관이 이렇게 조직이 돼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공법의 주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그게 92쪽에 보시면은
2번 부동산 공법에 의한 규제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런 데는 버리세요.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보지 마라 이 뜻이에요. 보면 어찌 된다? 떨어집니다. 그 밑에 부동산 공법의 구성 및 출제 문항수는 말씀드렸는데 그 옆 페이지까지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법과 사법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찾았습니까? 자, 공법이란 봅시다. 공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같은 공적 주체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법률 행위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게 공법이다. 그럼으로써 공법적 법률관계의 분쟁은 행정쟁송으로 해결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 말은 국가자치 같은 공적 주체가 공법의 주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사법이라 밑에 들어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규율하는 게 사법으로서 대표적으로 민법이 있다 돼 있어요. 여기 핵심 말은 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는 말이 있죠. 그 사인이 개인입니다. 거기 공법이 뭐다? 주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사인 대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적인 법률관계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쟁송으로 해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부동산 공법의 헌법적 근거라고 되어 있죠. 버리세요. 그런 부분은 보면은 재수없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면 손실보상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래서 왜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버리는 게 좋으냐? 그 헌법 공부를 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뭐 정치 어디 나가보려고? 네. 자, 정치하는 사람이라는 사람은 헌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중개사 시험 치는데 헌법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괜히 알아봐야 머리에 양이 늘어나서 번뇌만 늘지요. 번뇌가 늘면 앞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뭐랍니까? 번뇌가 늘면 결국은 불합격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96쪽에 국토의 계획 및 요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폐해 두시고 자, 두 번째 프린트에 보면은 부동산 공법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공법 전체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소개한 프린터인데 이 프린터 내용을 배웁니다. 앞으로. 이 프린터 내용을. 그래서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공법 앞으로 배워야 할 내용을 체계를 잡으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내용을 꾸준히 배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자, 부동산 공법은 거기 프린트해 보시면 첫째 주체가 누구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기관, 이 주체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입니다. 이 행정기관이 크게 국가와 뭐다? 지자체, 앞에서 우리 봤죠? 국가 지자체인 행정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자,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 등의 이용을 규제를 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배웠죠. 이용을 규제한다는 것은
토지 등을 개발시켜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하겠다. 여기 가는 걸 배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게 어느 지역에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광역시다. 자, 광역시 안에 여기에 산도 이렇게 있고, 자, 여기는 도심도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도심이 있고, 자, 그러면은 이런 곳은, 자, 도심이 형성됐다는 것은 여기 개발하라고 미리 정해놨다는 뜻이고, 이런 산이나 이런 데는 개발할 수 없도록 미리 보존하도록 정해놨다 이 뜻이에요. 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옛날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느냐? 조선시대 때는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마을이 돼버리고 그게 돼요. 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자, 근대적인 토지 공법에 관한 내용들이 일본 사람에서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뒤에 1970년대쯤 되니까 60년대 후반 70년대 국토개발하죠. 국토개발하면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전국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공법 내용들이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자, 그러면 행정기관인 국가 자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토지 이용, 개발시켜 이용할 건지 보존시켜 이용할 건지 이걸 규제를 해야 된다. 여기는 개발하도록 미리 규제해야 되고 여기는 보존하도록 미리 규제해놔야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개인이 여기는 개발 목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죠. 여기는 보존 목적으로 건물 못 짓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걸 규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자, 일방적으로 명령 형식으로 여기 개발하세요. 얘는 보존하세요.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까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아니면 장관이 왔어, 지도지사 왔어, 여기는 개발, 얘는 보존, 지 임의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명령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예요?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에는 토지용 규제를 이런 식으로 해요. 그 독재자가 지 임의로 정해줍니다. 예. 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있을 수 없죠. 또 해서도 안 되고. 자, 그러면 법으로 정하면 합리적이겠죠. 예. 여기는 개발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여기는 보존하도록 법을 정합니다. 자, 이렇게 법으로 정해서 여기는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 이렇게 정하면 어떡해요? 뭔가 좀 합리적인 것 같죠?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는 보존하라 했는데 세월이 바뀌어서 시간이 한 1, 2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적이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법을 여기 보존을 정해놓은 것을 법을 개발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법을 엄청나게 자주 바꿔야 됩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않습니까? 피곤해요. 아, 이거 법을 해서도 안 된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 처음에 이 부동산 공법에 관한 제도들을 도입을 할 때 자, 여러 가지 학자라든지 정책 입안자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걸 규제시키고 자, 개발시키고 보존하도록 국민들을 유도할 거냐. 그럼 미리 국민들에게 여기는 개발을 할 겁니다, 여기는 보존할 겁니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맞는 개발을 보존을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개발할 것을 보존시켜야 되고, 자, 보존해야 될 것을 개발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을 쉽게 바꿀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로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프린트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토지 이용 규제의 기본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토지용 규변 제도를 도입하는데 크게 두 가지 제도예요. 토지용 계획 제도와 토지 용도 제도라고 되어 있죠. 이 제도를 도입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제도부터 도입하죠. 자, 토지를 개발시켜서 이용할 건지 보존시켜서 이용할 건지에 대한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그럼 계획이 뭡니까? 계획은 목표를 정해놨죠. 여기는 개발 목적이다, 보존 목적이다 하는 목표를 정해놨고 그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이 그 목표에 가장 적절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단과 절차를 잘 조화를 있게 만든 내용을 뭐라 부른다? 계획이라 합니다. 그럼 토지용을 저기는 개발시키자, 보존시키자 하는 이런 계획 제도를 만들어서 이걸 발표를 해주면 국민이 미리 알겠죠? 얘는 계획이 개발이 된다, 보존된다 미리 알 수도 있고 또 변경이 생기면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첫째 토지용 규제를 하기 위해서 토지용 계획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방향 제시 계획이라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실행 계획 이렇게 두 가지 계획 제도가 있어요. 방향 제시 계획은 말 그대로 여기에는 개발합시다라고 방향을 정해주고 여기에는 보존합시다라고 방향을 정해주는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개발의 방향과 보존에 대한 방향을 정해주면 이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방향 제시 계획에 제시된 대로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오늘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이 계획제도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한때는 땅 부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구예요? 제일 부자. 삼성의 이재용이 거지입니다. 거지예요. 그 사람에 의하면 거지입니다. 현찰만 수십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뭡니까? 땅 부자예요, 땅 부자. 자, 1960년대 후반부터 자, 서울의 강남이 개발되죠. 70년대 개발됩니다. 서울의 강남 땅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국조래. 국민학교도 놨다는데 제대로 안 놓은 것 같아요. 놓는데. 지금이 뭐냐? 똥찌개입니다. 옛날에 우리 체마밭에 60년대 이런 데 보면 거름이 없으니까 똥을 퍼가 거름 주죠. 그 체마밭에 거름 주면 체마밭 가꾼 사람이에요. 강남 땅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아버지가 유산을 준 거예요. 저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랬죠. 뭐랬냐? 니는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니까 네가 앞으로 살려면 열심히 똥찌개지라. 그리고 이 땅은 한이 두 쪽이 나도 팔면 안 된다. 팔면 니는 유식한 놈들한테 다 사기당한다. 그걸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듣고 살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후반 되니까 자, 여기 있는 방향 계획이 발표됐겠죠. 발표되니까 자, 땅값이 올라가는데도 개의치 않습니다. 옆에 와서 그러죠. 땅 팔아라고. 10,000원짜리 땅을 100만 원 준대. 여러분 어떡합니까? 막 감당을 못하죠. 왜? 머리에 덩기 많기 때문에 감당 못하는 거예요. 왜? 머리 덩기 많으니까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비약불이 보면 태래지는데 막 덩기 많으니까 욕심이 많아지는 거야. 야, 100만 원 준단다. 자지를 못해. 팔아야 된다는 거죠. 막 거기서 조금 더 105만 원 줄게. 그럼 그거 팔아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어도 꿈쩍 안 하고 안 팝니다. 그 사람은. 안 팔고 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만 묵묵하게 하면서. 자, 그리고 나니까 실행계획이 들어오죠. 실행계획이 들어와 버리니까
막 개발 착수를 하는 거예요. 개발 착수하니까 강남의 땅 3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땅이 개발 부지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비싼 도로로 수용을 합니다. 기반시설 부지, 도로 부지나 이런 거 있죠. 수용을 하고 보상받아요. 나머지 땅은 그래도 또 안 팔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제는 땅값을 1,000만 원 준대요. 예, 그래도 안 팔아요. 꼿꼿하게 똥진이 댕깁니다. 자기 땅에 도로 놔주고 다 해도. 예. 자, 그래서 그 땅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그 강남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이 전부 다 상업지가 됩니다. 예, 상업지가 되고, 이제 상업지가 되니까 너무 땅값이 치솟아 보니까 자기도 이제 할 수 없이 똥찌를 벗는 거예요. 벗고. 자, 워낙 땅이 많으니까 거기에 은행에 대출받아가 뭐 건물도 짓고 하겠죠. 절대 땅을 안 팝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강남의 땅의 상업지는 평당 얼마쯤 할까요? 10억 합니다. 10억 이상 합니다. 예. 평당 10억 이상이에요. 지금 서울의 주택지가 평당 얼마입니까? 주택지가 서울 강남에 1억 이상 합니다. 평당. 예. 서울 강남의 아파트 34평짜리 가격이 얼마? 40억 이상이에요. 땅값이 평당 1억 이상이에요. 상업지는 10억 이상입니다. 10억 곱하기 한 10만 평 하나 해보세요. 네, 그 사람이 한 100만 평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얼마입니까? 계산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총수도 돈 빌리려면 그 사람을 직접 못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그 사람의 로비스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야 되는데 그 로비스트에는 1%의 커미션을 줘야 돼요. 소개로. 그 보통 대기업 총수가 현찰을 급하게 빌릴 때는 5천억 내지 1조 이상 빌리는데 1조에 10%면 1%면 얼마입니까? 소개로가 계산이 안 되죠. 네. 100억 줘야 돼. 100억. 한 번 만나는데 만나게 해주는데 100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도 여기 있는 계획들 때문이에요. 자, 이걸 처음에 국가가 이제 도입해서 국토재건을 하면서 자, 서울의 강남 쪽에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고 하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개발에 착수돼 들어가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모든 국토에 개발과 보존을 위한 뭘 다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그걸 다 발표합니다. 자, 계획에는 방향제시 계획이 있는데, 자, 거기 보면은 프린트에 국가계획이라 들어가 있죠? 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자, 이런 계획들이 방향제시 계획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자, 봅시다. 자, 이 토지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토지가 자, 전국토다. 전국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그런 방향제시 계획은 뭐? 국가계획이라겠지. 그럼 이건 누가 만들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겠지. 아주 쉽게. 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부산과 울산과 양산시를 묶어서 크게 개발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개발하자. 여러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자라고 방향을 제시할 때 무슨 다 광역이잖아. 광역. 네.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누가? 여기 있는 장관이나 지도지사 같은 사람이. 네. 자, 그리고 울산광역시 안에서 개발과 보존이 필요할 때 방향을 정해줘야 되겠죠. 거기 무슨 계획이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울산광역시에 여기는 개발하고 여기는 보존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국토 단위, 여러 지역 단위, 단일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안, 광역시안, 특시안, 특도안, 시군안 이런 단일한 행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방향을 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계획제도를 도입해서 제일 먼저 1970년대부터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그 단위별로 맞게끔 이런 계획들이 발표되어서 자, 방향과 개발의 보전에 대한 방향이 딱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구성이 된 거예요. 이 제도를 통해서. 자, 이렇게 방향제시 계획이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서 무슨 계획이 발표되겠다? 실행이 들어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이 계획이 발표됨으로써 구체적으로 방향제시계획에서 제시된 대로 개발과 보전이 실행에 들어갔어요. 그럼 개발 보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국토 개발 보전을 이용 규제를 이 계획제도를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부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거 이것부터 배워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하기로 하고 자, 일단은 잠시 쉬었다 합시다.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두시고 요쪽은 지우면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합시다.